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생활법률 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받아보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판결문이 나오고 형사재판을 받아도 판결문이 나오는데, 오늘 판결문을 읽는 방법 중에서 민사 판결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읽으시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사 판결문을 받아보시면 이제 판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판결이라고 써 있고 사건 번호,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이제 뭐 소송 대리인이 있었다면 대리인, 그리고 판결 선고일, 뭐 이런 것들이 일단 형식적인 사항들이 기재가 돼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소송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의 재판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변호사들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면 소속돼 있는 어떤 변호사가 출석을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수의 변호사들을 담당 변호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위임장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판결문에는 보면 실제로 그 사건의 재판에 출석을 했던 실제 사건에 관여를 했던 변호사들을 소송 대리인 목록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나는 뭐 한 6명 변호사가 내 사건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2명만 적혀 있다, 1명만 적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사건을 뭐 다 다루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실제로 재판에 내가 재판을 진행할 때 대리인 중에 변호사 중에 출석한 변호사가 이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문입니다. 어떤 판결문, 민사 판결문에선 제일 중요한 게 주문이죠. 형사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문이 이 판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금전 청구를 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피고는 원고에게 뭐 얼마를 지급하라, 뭐 또 뭐 지연 손해금 어떻게 지급하라, 뭐 이런 내용들의 판결이 이제 선고가 되겠죠, 주문에.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판결 주문에 나오는 것은 금전 지급 판결일 경우에는 이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판결 내용이 붙습니다. 가집행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되면 금전 지급 판결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이제 나는 이제 1심 판결을 이겼어요. 1심 판결을 이겨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즉 이제 항소를 하더라도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단은 가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붙어 있는 판결을 가지고 집행문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 실제 판결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압류나 뭐 강제 경매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데 집행을 당하고 나면 내가 항소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더라도 내가 이미 막 돈을 다 이제 뭐 채권자가 가져가 버리면 회수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으로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집행 부분은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주문에 이제 판결의 결론이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는 판결의 이유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의 이유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2천만 원 이하 뭐 소액 사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판결 주문만 있고 판결 이유에는 소송법 몇 조에 의해서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런 아주 간단한 2페이지짜리 판결문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의 이유를 써줘야 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일 경우에는 왜 기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써주고요. 그리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서 피고한테 뭐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했을 때는 원고가 뭐 어떤 입증을 했기 때문에, 또는 피고가 항변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라는 내용의 이유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 판결을 쓰고 선고를 한 판사들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이 판결 이유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이유에는 천차만별이죠. 이제 사건의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천차만별로 달리게 되는데
대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사실관계. 법원이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사자가 누구누구가 있고, 그리고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이 이제 누구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런 내용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위에서 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원고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피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적어주죠. 그래서 민사 판결문을 보시면 이제 양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항소 여부나 내가 이제 판결의 불복을 판결문을 받아봤는데 내가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자, 내가 주장한 내용을 판사가 잘못 받아들였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장을 이렇게 했는데 빠뜨려서 이 사건의 결론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판단이 서신다면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다툴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죠. 근데 보통은 이제 민사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한 다음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전부 들어줄 것인지 일부만 들어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증거들을 갖다가 이제 이유에다가 붙이게 되죠. 그래서 원고의 주장이 원고의 주장을 들어줄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주장을 봤을 때 원고의 주장이 맞아 보인다. 그리고 피고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런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문이 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판결문을 받아보고 완전히 흡족한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제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법원은 그런 양쪽 당사자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하나는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아? 판결문을 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어떤 일부든 전부든 이제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재판부에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판결의 이유를 설치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잘못 이해된 것 같다 또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 같다라고 하면 전부와 상의를 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민사 판결문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판결문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구조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와 양쪽 주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판단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판결문을 보시면 민사 판결문처럼 이렇게 각양각색인 그런 판결문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해 준 거 갖고선 도저히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생활배운 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신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